이번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한 아버님의 사연인데요. 자식들이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여행 경비까지 기꺼이 보태주시며 떠난 그 여행이 어떻게 악몽이 되어버렸는지 3박 4일 내내 호텔방에 갇혀 컵라면만 드셔야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 집안 곳곳이 텅 빈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그래도 아들 준호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도 하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얼굴도 보러 왔으니까요. 며느리 지은이도 참 착한 애였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 몇 가지씩 싸다 주고 아내 기일이면 꼭 함께 추모공원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며느리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아들 내외 덕분에 아내 없는 삶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달에 여행 어때요? 여행? 니들끼리 가려고? 아니요, 아버지 모시고요. 우리 셋이서 같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니요? 아니, 괜찮다. 니들끼리 가거라. 내가 뭐.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셔야죠. 저희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이서 번갈아 가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젊은 애들 여행에 끼어서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해외여행은 아내랑 신혼 때 일본 갔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 베트남 다낭이요. 거기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3박 4일이면 부담 없을 것 같아서요.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아버님 모시고 여행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으론 정말 기뻤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주다니, 효도 여행이라는 걸 해주겠다니. 그래? 그럼 가볼까? 제가 승낙하자 아들이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여행 만들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행 일정표며 호텔 사진이며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신나게 설명하더군요. 아버지, 여기 호텔 바다 바로 앞이에요. 전만 끝내주죠? 여기서 해산물도 먹고 시내 구경도 하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만 계세요. 짐도 많이 안 싸우셔도 돼요.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챙길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게 경비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모시고 여행을 가겠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드냐? 내가 보태줄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라, 니들이 나를 모시고 가는 건데 내가 좀 도와야지. 결국 제가 여행 경비의 절반 가까이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여행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내외가 효자구나.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옷가게에도 가서 새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약도 챙기고 여권도 확인하고 가방도 미리 싸놨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여행 생각만 났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예쁠까? 음식은 어떨까? 아들 내외랑 웃으며 사진도 찍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약속한 시간에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공항 가야죠. 차 뒷좌석에 앉으니 며느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설레시죠? 저희도 너무 기대돼요. 그래, 니들 덕분에 이런 호강을 하는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 내외는 계속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불편한 건 없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애들이야. 내가 복이 많지. 공항에 도착해서도 아들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체크인도 다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으니 비행기 안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랑 일본 갔을 때 이후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으니까요. 아버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들이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정성껏 대접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 구름 위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까요? 여보, 우리 아들 내외 잘 키웠소?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여행 잘 다녀와서 당신 산소에 가서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베트남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 내외 덕분에 해외여행을 가다니, 게다가 제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 후끈한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운 날씨였지만 이국적인 풍경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택시 타고 호텔 가요. 아들이 제 가방을 끌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니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와, 전망 정말 좋네. 며느리가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더군요. 아버지, 짐 풀고 좀 쉬다가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그래, 그러자. 간단히 짐을 풀고 1시간쯤 쉬었을까요? 아들이 이제 나가볼까요? 하며 일어났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쌀국수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맛있으세요? 그래, 괜찮구나.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내 구경 좀 할까요? 여기 성당도 유명하고 시장도 구경할 만하대요. 그래, 좋지. 저는 신이 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국적인 거리,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걷자 다리가 묵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오래 걷는 게 힘든데 낯선 곳에서 계속 걷자니 더 힘들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좀 쉬었다 가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벌써요? 아직 많이 안 걸었는데. 미안하다. 다리가 좀 아프구나.
근처에 있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벤치에 앉지도 않고 멀찍이 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여보, 이러다 구경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러게. 어쩌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폐를 끼치는구나. 10분쯤 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괜찮다. 가자. 아버지 괜찮으세요? 더 쉬실래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표정에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 내외의 걸음이 전보다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좀 천천히. 제가 말을 하려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10m쯤 앞서 있었습니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자꾸만 뒤처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며느리가 뒤돌아보더니 한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 며느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너무 빨리 걷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표정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 내가 폐를 끼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쉬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가자. 억지로 힘을 내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성당 앞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좀만 더 쉬면 괜찮을 것 같다.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하나 사다 건네주었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고맙다. 둘은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다 아무것도 못 보겠네. 그러게. 오늘 일정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제 귀에 또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분쯤 쉬고 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호텔 가서 쉬실래요? 우리가 택시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다니자. 에이, 아버지 힘드신 거 뻔히 보이는데요. 호텔 가서 푹 쉬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내일도 있잖아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호텔 가서 쉬고 있을게. 아들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사님한테 보여주시면 호텔 데려다 줄 거예요. 그래, 알겠다. 택시 문을 열고 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우리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그래? 니들 재미있게 놀다 와라. 택시 문이 닫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둘은 돌아서서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혼자라는 외로움.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배가 조금 고팠지만 혼자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누워 있었습니다. 8시쯤 되니 더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또 폐를 끼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결국 호텔 방에 있던 과자 몇 개로 배를 채웠습니다.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러도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앉았다. 방으로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야경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왔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완전 예뻤어요. 며느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사실은 과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우리 내일 일찍 나가야 해요. 아들 내외는 금방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행 첫날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제 무리하게 걸어 다녀서 그런지 다리는 더 많이 부어 있었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매일 아침 먹어야 하는 약들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깨울까 생각했지만 어젯밤 늦게 들어온 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바다는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되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평소 아침 일찍 먹는 습관이 있어서 이 시간이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갈 수도 없고 둘을 깨우기도 뭐했습니다. 결국 11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잘 잤다. 아들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며느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 우리 씻고 브런치나 먹으러 갈까요? 둘은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시간이 또 1시간 넘게 지나갔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간 건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아침 6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급하게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바나일 가려고 하는데요. 바나힐? 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예요. 케이블카 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대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사진 속 풍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거기 많이 걸어야 하니? 응.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좀 걸어야 해요. 아들의 말에 망설여졌습니다. 어제도 걷다가 힘들어서 혼자 돌아왔는데 오늘은 더 걸어야 한다니? 아버지, 어제 많이 힘드셨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좀 그랬지? 그럼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요. 거기 올라가면 하루 종일 걸어야 하거든요. 아버님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한 곳을 구경도 못하고 호텔에만 있다니? 하지만 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뒤처지며 걷던 제 모습, 짜증 섞인 아들 내외의 표정들. 그래? 니들끼리 다녀와라. 나는 호텔에서 쉬고 있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니들 재미있게 다녀와라. 아들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이라니 거기 왕복에 몇 시간 걸린다며? 아, 그게 뭐 저녁 때쯤 들어올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잠시 후 컵라면 3개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계세요. 방 테이블에 컵라면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이랑 저녁 드시면 되겠죠? 컵라면을? 네, 간단하게 드시기 편하잖아요. 호텔에 전기포트 있으니까 물 끓여서 드세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기 치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TV나 보시면서 편히 쉬세요. 우리 저녁 때 들어올게요. 그래?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다녀올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둘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라면 3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텅 빈 호텔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후루룩 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영어와 베트남어뿐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TV를 끄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5시쯤 되니 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워낙 늦게 먹었고 점심도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저녁이라고 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6시, 7시. 시간은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7시 반쯤 되어 배고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컵라면을 또 하나 끓였습니다. 저녁 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하지만 8시가 되어도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서 그런지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9시가 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또 폐를 끼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9시 반쯤 되어서야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사실은 컵라면이었지만요. 아버님,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며느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완전 예술이더라고요. 그죠, 여보? 응. 진짜 대박이었어.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어. 둘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여기. 이 다리에서 찍은 거. 진짜 예쁘지? 우와, 이것 좀 봐. 우리 진짜 잘 나왔다. 깔깔대며 웃는 두 사람을 보니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쇼핑도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내려오다가 쇼핑센터 들렀어요. 여기 물건이 진짜 싸더라고요. 며느리가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한국에서 사면 10만 원은 할 텐데. 여기선 반값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죠? 우리 씻고 자야겠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둘은 금방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금방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컵라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일도 이럴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효도 여행이라는 건가? 창밖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저한테는 그저 창문 너머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6시에 눈을 떴고 약을 먹었고 창가에 앉아 아들 내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몸 상태는 어제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인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부어 있었고 속도 쓰렸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끼니를 걸으면 안 되는데 컵라면으로 때우니 혈당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10시 반이 넘어서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아들 내외는 또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씻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12시가 가까워서야 밖으로 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호이안 구경 가려고요. 호이안, 네.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구시가지예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등불 축제로 유명한 데예요.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대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거기도 걸어야 할 데가 많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시가지라서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제도 호텔에서 푹 쉬셨으니까 오늘도 편히 계세요. 그게 아버님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오늘도 이거 드시고 계세요? 아들이 어제 남은 컵라면 1개를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편의점 가서 하나 더 사올게요. 잠시 후 컵라면 하나를 더 사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제 컵라면 2개가 놓였습니다. 아버지, 이거로 점심이랑 저녁 드세요. 방 안에서 편히 계시고요. 밖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우리 저녁 때 들어올게요. TV 보시면서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테이블 위에 컵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도 컵라면, 오늘도 컵라면. 이게 내가 돈까지 보태준 여행의 모습인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너무 심심해서 호텔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녀 봤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걷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즐겁게 여행하고 있겠지. 저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쯤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라면을 반쯤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나오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3시, 4시, 5시. 시간은 어제보다 더 천천히 흘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6시쯤 되어 친구 박 선생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여행 와서 컵라면만 먹고 있다고 말하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또 배가 고팠지만 남은 컵라면을 끓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호텔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8시, 9시. 어제는 9시 반에 왔는데 오늘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늦는구나. 10시가 넘어서야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어머, 왜요? 컵라면 있었잖아요. 배가 안 고파서 사실은 기운이 없어서 끓이지 못한 것이었지만요. 그럼 지금 끓여 드세요. 우리 씻을 테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둘은 쇼핑백을 침대에 쏟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보탠 돈으로 저들은 쇼핑을 하고 저는 호텔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아버님, 오늘 호이안 진짜 예뻤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등불 좀 보세요. 완전 환상적이죠? 사진 속에는 화려한 등불들과 웃고 있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녁도 먹었어요. 분짜 진짜 맛있더라. 아버님은 하루 종일 편히 쉬셨죠?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고요? 하루 종일 감옥 같은 방에 갇혀서 컵라면만 쳐다보는 게 좋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둘은 금방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테이블 위에 컵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끓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만 한 컵 마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고 했지.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더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여행이 끝나는구나. 효도 여행이라던 이 여행이 저한테는 그저 긴 감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한테는 신나는 신혼여행이었겠지만요. 창밖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왜 보탰을까? 내가 왜 따라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인지 어지러웠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려고 물을 마셨는데 속이 쓰려서 물조차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지막 아침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9시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비행기가 오후 3시예요. 12시까지는 체크아웃해야 해요. 그래? 빨리 준비하셔야 해요. 며느리도 일어나 부산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가방에 넣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옆에 넣어봐. 아니면 내 가방에 넣든가. 쇼핑한 물건들을 가방에 우겨 넣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고 꺼낸 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한 번밖에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11시 반쯤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 가서 먹어요. 시간 없어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아침도 걸은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들 내외는 여행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와,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것도 좋은데? 우리 둘이 찍은 거 진짜 다 건졌네. 여보, 이번 여행 진짜 최고였어. 며느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 힐링했어. 아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사흘 내내 호텔 방에만 있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체크인하고 올게요. 아들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출국 수속하러 가요.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저기 커피 마시고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드실래요?
아니, 됐다. 그럼 여기 계세요. 금방 올게요. 둘은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손주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배불러. 여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코노미석 좁은 자리에 앉으니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또 여행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정말 잘 찍혔다. 나 이거 프로필 사진으로 써야겠어. 다음엔 어디 갈까? 태국도 좋대. 두 사람은 벌써 다음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소? 마음속으로 아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아들 내외는 여전히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다 왔어요. 차에서 내려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래?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차창을 내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떠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재미있으셨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재미있었다고? 네. 왜요, 아버지? 다음에 또 모시고 여행 가요. 이번엔 일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네. 다신 안 간다. 니들끼리 가거라.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모시고 갔잖아요.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버리고 간 거지. 뭐,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컵라면이나 처먹으라고 호텔에 처박아 놓고 니들끼리 신나게 놀러 다닌 게 효도 여행이냐? 아버지, 첫날 니들 따라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처지는 날 보면서 얼굴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내가 다 봤다. 아버지, 저희가 그럴 의도는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 결과가 이 모양인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돈까지 보태줬는데 니들은 그 돈으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신혼여행이나 다시 다녀온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감옥 갔다 온 거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건강 생각이면 컵라면을 주냐? 당뇨 있는 사람한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흘 내내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어서 병원 다녀왔다. 혈당도 혈압도 다 올라갔어? 아버지, 나한테 니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남이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없이 니들끼리 실컷 놀다 온 거면서 무슨 낯짝으로 효도 여행이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과는 필요 없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애원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입니까?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감옥살이 하고 온 꼴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현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 옆에 그때 먹다 남은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가방에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왜 가져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증거처럼 남겨두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냉혹한 현실의 증거. 저는 그 컵라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돈을 보태준 것도, 함께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자식들을 믿었던 순수함도 모두 제 착각이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효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여행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방 같은 이 집에서 컵라면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내외와 연락을 끊은 게 너무 심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